윤고은의 EBS 북카페 2부로 건너왔습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를 읽지 못해 망국을 초래했다.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엇갈리는 평가를 받는 한국 근대사의 아픈 손가락, 대한제국. 우리의 대한제국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 시대를 살던 이들의 눈에 비친 대한제국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북카페 초대석, 오늘은 정치인, 선교사, 지식인, 언론인, 상공인, 당시 각계각층의 5인의 기록으로 재구성한 대한제국사. 그들의 대한제국 1897년에서 1910년을 품고 오신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김태웅 작가님과 함께합니다. 인사에 앞서 잠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웅 작가님은 한국 근대 지방재정 연구를 비롯해서 조선 후기와 근대의 지방재정에 관한 논문을 다수 발표했습니다. 특히 근대개혁을 지향하고 추진했던 사상가, 정치가와 학자, 교육자에 주목해 박은식의 한국통사 그리고 오지영의 동학사 등도 역해했고 한국 근대사를 자료에 입각하여 탐구할 수 있는 뿌리 깊은 한국사, 세미 깊은 이야기, 근대편도 펴내셨습니다. 지금은 이 추운 날 북카페 추위를 뚫고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카페인님들이 많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인사 좀 해주세요. 예, 저를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국밥 카페 애청자들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특히 역사를 좋아하는 애청자들이 많다는 사실에 감사드립니다. 와, 우리 오늘 어떤 책을 북카페에서 많이 다뤘으면 하나요? 라는 질문을 청취자 카페인 분들께 드렸거든요. 정말 다양한 책에 대한 그 요청이 왔는데, 사연들이 왔는데 다 소개하지 못했지만요. 역사에 대한 요청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오늘 정말 딱이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카페인님들 보면요. 6574 쓰시는 카페인님, 조나영님, 저도 열심히 듣고 있다는 거 알려드리고 싶어서 처음 사연 주신다고 하시면서 우주를 뚫을 만큼 사랑한다는 말을 배워서 저와 딸 사이의 암호는 우뚫사입니다. 우뚫사. 우주를 뚫을 만큼 사랑해 이건 거죠. 좋은 책 추천해 주실 때마다 바로 도서관 달려가서 빌린답니다. 항상 좋은 방송 감사드려요 하고 이렇게 사연 주셨어요. 우주를 뚫을 만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연 주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5233 쓰시는 박용래님은 한국사 관련 책 너무 많이 기다리고 계신다고 화요일마다 한국사 배우러 다닐 정도라고 이렇게 하셨습니다. 또 오늘 너무 딱이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작가님 이 북카페 열기가 너무 반가우시죠? 예, 이 추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전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역사를 공부하길 원하는 사람들이 역사 공부를 하고 있고 책을 열심히 읽는 사람들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역사를 내가 잘 모른다라는 생각에 더 그쪽을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지금 이민영님은 역사에 너무 약하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더 기대되는 오늘 시간이다. 귀 쫑긋할게요. 작가님 환영합니다. 하고 사연 주셨습니다. 대학 강단에서도 역사 교육하고 계신데 어떠세요? 역사를 알아야 하는 이유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신다면요. 예, 애청자들이 잘 알고 있듯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정확히 들여다보려면 미래도 중요하지만 과거를 찬찬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일기를 쓴다든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면 오늘 우리가 어떤 판단을 해야 될지 중요한 근거들을 제공하고 있어서 늘 과거 속에서 오늘을 보고 또 오늘 속에서 미래를 진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학교 교육이나 또 일반 대중들 사이에서 역사가 인기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 학생들 그리고 대중들도 좀 얘기하셨는데 학교 안팎에서 이 역사에 관심 가진 독자분들, 사람들 만날 때마다 그 열기가 더 커지고 있다고 느끼세요? 시간이 지날수록? 예, 예전에는 사실 학교 교육에서만 역사를 다뤘는데 지금 오히려 30대, 40대, 50대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역사의 소중함을 더욱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학교 교육에서만 끝날 게 아니라 공공 역사 차원에서 역사가 많은 분들이 알고 또 같이 느끼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이렇게 가지고 오신 책이 그들의 대한제국이고 그 옆에 이제 시간이 나와 있는데요. 1897년부터 1910년입니다. 그러니까 13년간의 역사인데 13년간을 다룬 것인데 책의 페이지는 928페이지예요. 13년을 다뤘는데 이 페이지로도 부족했다 싶으실 정도죠. 예, 원래는 한 100페이지가 더 넘어가야 되는데 어. 출판사에서 걱정을 하더라고요. 1000이 넘어가면 이게 벽돌책이 되고 이 베개로 쓸 수 있다. 어. 그런 걱정을 해서 과감하게 한 100여 매를 쳤습니다. 마음이 과감하게. 조금 아픕니다. 아, 그렇군요. 이 100여 매를 잘라냈다라고 하셨는데 이 책 이 안에 와, 이 정말 방대한 역사. 왜 이 시기에 특히 주목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대한제국은 우리한테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픈 손가락이죠. 그리고 또 계륵이기도 합니다. 이거 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꼭 기억하고 싶은 역사도 아닌 우리로서는 늘 마음이 아픈 역사인데 그럴수록 이 당시에 대한제국이 처했던 국제 정세가 어떤지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면서 각자의 일들을 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좀 찬찬히 볼 때 대한제국사는 잊어야 될 역사가 아니라 반드시 기억하고 또 그 문제점을 또 정확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을 쓰시는 과정은 어떠셨어요? 그럼 자료를 모으고 이 처음 기획 방향부터 좀 잡아야 할 테고 어떤 고민들을 하셨고 어떤 것을 철칙으로 삼으셨는지도 궁금하고요. 사실 이 책의 기획은 제가 처음부터 한 건 아니고 출판사에서 먼저 요청이 들어왔어요. 음. 왜냐하면 이제 출판사 쪽에서 제가 팟캐스트를 하고 또 대중적인 책을 냈다 보니까 이걸 좀 더 대한제국의 통사를 가지고 하면 어떻겠냐 이런 네. 제안이 들어왔는데 저도 마침 대한제국사 연구하면서 논문들을 좀 많이 썼죠. 근데 어. 그런 것들을 좀 책으로 묶어야 되겠다. 그래서 학술연구소 생각했는데 출판사 쪽은 대중서. 그럼 이게 두 가지가 같이 나가면 어떻겠냐. 오, 그래서 네. 출판사 제가 의기투합해서 두 책을 같이 내자. 하나는 학술연구소, 하나는 대중들이 쉽게 읽는 대중서, 통사로서 재밌는 역사책을 쓰자. 네. 그렇게 기획이 됐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힘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출판사의 기획도 좋았고 저도 그 선조들이 남긴 자료 덕분에 여기까지 오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와, 주변의 반응은 어떤가요? 책 내시고 나서. 다들 놀라운 표정들이에요. 어떻게 1000페이지 가까운 책을 썼느냐.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지만 13년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쓰기가 쉽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앞으로 기대가 된다. 그럼 많은 축하를 해줬는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과분한 칭찬이고요. 어떻게 보면 과거에 선조들이 일기라든가 역사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 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책이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갖고 있어요. 5인 5사람을 딱 이렇게 잡아서 5사람의 기록을 중심으로 또 뭔가 이렇게 재편성을 하셨거든요. 이 얘기 좀 들려주세요. 사실 늘 이제 걱정이 되는 게 아까 학술연구소로서 대한제국과 3.1운동을 냈는데 사실은 자료의 근거에 썼다고 하지만 해석은 제가 했거든요. 네. 어떤 분은 제 해석에서 못마땅한 분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칭찬하는 분도 있는데 이걸 좀 더 역사가의 그 주관적 해석에서 벗어나서 좀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당시 역사를 이해하는 게 어떨까. 그러려면 당대의 자료를 가지고 또 당대의 목소리를 직접 독자들이 보는 게 어떨까. 그리고 그 당대의 인물들은 좀 다양한 인물들, 그러니까 위정척사파도 있고 네. 문명개화론자도 있고 또 상인도 있고 또 외국인 신부도 있고 그래야만이 제가 가졌던 주관적 해석을 넘어서서 당대 역사를 좀 더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보지 않을까. 그래서 5인의 인물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초대. 그리고 책의 그 도입부에 보면 그 중에서 윤치호를 제일 먼저 섭외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도 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윤치호를 섭외하고 싶지는 않았어요. 어. 그래서 네. 마음에 드는 인물은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면 기회주의자 같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유약한 지식인의 모습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일기가 너무나 방대합니다. 그리고 보통 일기를 쓰면 남을 좀 의식하는데 이 양반은 그런 거 의식 안 하고 오. 자기의 속내를 아주 솔직하게 쓰고 있어서 오히려 역사가들에게는 당대 또 윤치호의
그 내면세 읽는데 대단히 좋은 자료가 되고 그래서 네. 윤치를 제일 먼저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 윤치호 일기가 60년간 쓰여진 예. 기록이라고요. 이 흔치 않죠. 이런 정도의 그렇죠. 기록은. 이렇게 방대한 일기 남긴 사람이 많지 않은데 사실 조선시대에는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데 근대에 들어와서 이런 일기 안 남기죠. 왜냐하면 훗날 자기가 평가받을 때 네. 불리한 근거가 되지 않을까 해서 일기 쓰더라도 간략하게 쓰고 그리고 솔직히 불리한 자료는 사실들은 좀 감추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말하는 회고록 중에 사실은 은폐되거나 왜곡된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네. 그에 반해서 윤치호 일기는 자기의 속내를 솔직하게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대한 양의 기록 덕분에 윤치호를 제일 먼저 섭외했다라고 하시는데 여기 보니까 윤치호 일기는 책에 쓰신 거 보니까 뭐 개인 내면뿐만 아니라 각 진영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돌던 풍문에 대한 뒷이야기까지 막 들어가 있고 해서 진짜 읽는데 너무나 많은 자료를 확보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윤치호의 경우는 이제 정치가이기 전에 지식인이에요. 그리고 또 명문 가문이다 보니까 그 교유하는 인물들이 꽤 많습니다. 네트워크가 누구보다 풍부하다 보니까 듣는 소식도 굉장히 고급 정보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정사에서 알지 못하는 많은 뒷이야기들을 많이 일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독자들은 이런 얘기가 더 재밌지 않습니까? 에피소드 이런 거. 그렇죠. 그게 거짓말이 아니면서도 우리가 잘 알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전해 들을 수 있는데 윤치열기가 딱 거기에 맞습니다. 윤치호만 일기를 쓴 게 아니고요. 여기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습니다. 위텔의 일기도 있고 등등등 많은데 우리 일단 여기서 퀴즈를 좀 드리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북카페 어깨쯤인 것 같습니다. 2부에 북카페 초대석 어깨 퀴즈. 어깨 퀴즈 오늘 문제입니다. 다음에 공통된 이것은 무엇일까요? 1899년 8월 14일 반포된 대한국 국제는 대한제국의 이것으로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이것으로 평가되죠. 국가의 기본 법칙으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국가의 정치 조직 구성과 정치 작용 원칙을 세우는 최고의 규범인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서 힘을 딱 실어서 읽어주셔서 이것 되게 중요한 거죠.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네. 모든 법의 최고의 근거이죠. 모든 법의 최고의 근거다. 이게 힌트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오늘 지금 초등학생들도 방학 맞아서 같이 듣고 있다는 경우 많거든요. 우리 좀 어린 카페인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쉬운 힌트 주실 수 있나요? 더 잘할 수도 있어요. 물론 요즘 어린 학생들이 더 잘할 수도 있지만 법률보다 높은 법. 법률보다 높은 법. 몇 글자인가요? 두 글자입니다. 두 글자로 법률보다 높은 법. 두 글자. 무슨 법이겠네요, 그러면? 그렇죠. 법. 우리 카페인님들 요 정도면 이제 접근 가능하시겠죠? 샵 1045 50원 100원은 유료 문자나 반디 앱으로 사연 그리고 정답 혹은 오답 함께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연 참여해주신 분들께 추첨해서 북카페 에디션 선물로 드릴게요. 음악도 골라오셨습니다. 첫 번째 곡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이 생소한 곡인데요. 독일 음악가 프란츠 에케르트가 작곡한 대한제국 애국가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애국가가 많이 불리고 있죠. 안익태 작곡자가 작곡한 곡인데 그런데 그 이전에 애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이 에케르트는 우리나라 최초 양악대를 지휘했고 대한제국 애국가 이런 노래를 작곡했습니다. 가사는 대한제국 황제를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라는 점 그리고 국가의 무궁함과 안녕함을 기원한다는 점에서 주권국가의 실현이란 열망을 담고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추천해 보았습니다. 좋습니다. 정세훈의 노래로 듣고 와서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갈게요. EBS 북카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초대석에는 그들의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 이 책을 품고 오신 김태웅 작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동일님, 권성실님 비롯한 많은 분들이 목소리가 너무 좋다고 사연들을 계속 주시고 계시거든요. 고맙습니다. 많이 들으시죠? 예.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설명이 이동일님은 목소리가 좋으셔서 설명이 귀에 더 쏙쏙 들어온다고 더 좋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얘기 자체도 흥미롭지만. 예,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퀴즈도 주셨는데 법 중에 최고 근거가 되는 이 법 무엇인가라고 질문 드렸거든요. 그런데 지금 1072 쓰시는 카페인님 엄마랑 같이 듣고 있다고 하시는 초등학생 조건우님입니다. 건우님 5학년 1학기에 배웠어요. 이 법이요 하고 정답을 보내주셨어요. 와, 정말 모두가 아는 그 법의 중요성. 그쵸? 0085 쓰시는 카페인님은 예비 중학생이신데요. 엄마가 매일 들으시는 최애 라디오인데 방학이라 저도 매일 듣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 엄마랑 역사 공부하고 있어. 오늘 더 재밌어요. 하시면서 처음 사연 보내신다고 하셨고요. 8113 쓰시는 카페인님도 초등학교 6학년이 되게 손꼽아 기다리는 학생입니다. 하시면서 또 사연을 주셨습니다. 오늘따라 또 이렇게 학생분들이 많이 사연을 보내주고 계세요. 더 집중이 예. 더 잘 되는 느낌. 네. 예. 제 내용이 어려울 텐데 아닙니다. 초등학생이 들어와서 저로서는 더욱더 반갑습니다. 아닙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책 때문에 자료 많이 찾고 하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저는 책을 읽으면서 느꼈지만 이게 역사의 어떤 무게감 앞에서 물론 아주 아기는 불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어린아이든 뭐 남녀노소 상관없이 모두가 다 그것을 피부로 느낀다는 거 한국 민중이 다 느낀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아마 그런 생각들 하실 것 같아요. 예. 어쩌면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식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는 상인도 있고 외국인 신부도 있습니다. 그렇죠. 예. 모두가 있습니다. 자, 5인을 따라간다라고 얘기 드렸는데 앞서 윤치호 살짝 얘기를 나눴죠. 다른 4명의 사람들을 좀 간략히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예, 윤치호 말고도요. 정교, 황현, 지규식, 미텔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 정교는 윤치호와 같이 독립협회 활동을 했으면서도 묘하게 또 윤치호를 혐오하는 지식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그런 거 있잖아요. 같은 친구 안에서도 경쟁 의식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곳곳에 보면 윤치호를 비판한 내용이 있어서 윤치호를 객관화시킬 수 있겠다. 그래서 정교를 불렀고요. 또 하나 인물은 이들과 굉장히 노선을 달리했던 위정척사를 주장했던 황현을 불렀어요. 네. 그러다 보면 요즘 우리 내부에서도 생각이 달라서 갈등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당대의 그런 노선을 둘러싼 갈등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황현을 불렀고 또 하나 이들이 대부분 다 지식인 아니면 관료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들과 목소리가 다른 일반 서민에 가까운 그런 인물을 찾았는데 그분이 바로 상공업자인 지규식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지규식도 일기를 남겼기 때문에 저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를 좀 국제 정세 차원에서 또 외국인의 시각에서 어떻게 보고 있을까? 그런데 거기에 마침 미텔이라는 신부의 일기가 있어서 그의 일기를 적극 활용했습니다. 이를테면 지금 마지막에 얘기하신 이 위텔 같은 경우는 학계에서는 위텔의 일기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진 않았던 것 같으나 이번에 작가님은 굉장히 중요하게 또 여기서도 자료를 많이 얻으셨다고 쓰셨더라고요. 사실 신부가 남긴 일기하면 아마 천주교 이야기겠지 이런 좀 선입견들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책이 번역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계에서 별 활용하지 않았는데 저는 그렇지 않다. 이 땅에 살았다면 또 이 땅에서 선교 활동하다 보면 여러 일에 부딪혔을 거고 그런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해서 그 번역본을 찬찬히 읽어다 보니까 정말 우리 전국의 비밀스러운 부분까지 다 알고 있는 어쩌면 우리보다도 그 대한제국의 정세와 그 전국의 변화 과정을 잘 알았던 인물이 미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일기는 그런 점에서 대단히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분은 매일 쓰셨더라고요. 예. 네. 뭐 만난 사람은 안 쓴 경우가 없습니다. 누굴 만났고 누가 무슨 이야기를 했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남겼다는 점에서 저는 윤치호만큼 아주 방대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러면 그들의 대한제국 우리 1896년 2월 악원파천부터 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어떤 사건마다 이 5인이 그 사건을 바라보는 어떤 입장, 견해도 다 다르더라고요. 이 얘기를 좀 들려주시죠. 이 악안파천은 이제 1896년 2월에 일어난 사건이죠. 네. 고종이 당시 친일 가보 정권 내각 또 일본의 간섭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 러시아 공사관으로 망명한 사건인데요. 그 사건 때문에 친일 내각이 무너지고
고종이 친정하면서 새로운 제국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을 열게 되는데 윤초의 경우는 사실은 문명 개발원자임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금 거리를 뒀던 사람이 오히려 네. 미국 쪽에 더 호감을 가진 사람인데 그러다 보니까 당시 친일 내각이 그 전국을 좌지우지하는 걸 좀 비판적으로 보았기 때문에 아간 파처에 굉장히 호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텔도 마찬가지죠. 미텔도 사실은 프랑스 신부이다 보니까 일본이 독주하는 걸 못마땅히 여겼죠. 네. 그에 비해서 황효는 반대입니다. 이건 뭐 친일파에서 친러파로 바뀐 거 아니냐? 그놈이 그놈이다.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아관파천에 이어서 지금 아관파천 전후해서 고종이 느꼈던 어떤 그 불안감에 대한 것들도 잘 읽히더라고요. 이 명성황후 시해 사건 이후로 또 이제 미국 선교사들이 불침번을 서면서 침소를 지킬 정도로 그럴 정도로 어떤 압박감과 불안감이 컸다는 거잖아요. 고종이 가장 큰 트라우마는 자기 부인은 명성황후의 피살일 겁니다. 네. 경복궁에 같이 있다가 그 죽는 장면을 목격했거든요. 그러다 그 트라우마 때문에 이 경복궁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갖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들어오는 온갖 수라상을 먹지를 못할 정도였어요. 왜냐하면 독약이 있을까 봐 그런 불안한 이 전국에서 어떻게든지 벗어나야 되겠다. 그런 결단이 아간파처럼 나타난 거죠. 당대 그 고종의 목소리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그 위기감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네. 살해 위협이 컸던 거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정물을 볼 때도 낮에 보지를 못하고 밤에 본 이유가 밤에 잠자다가 또 을미사병 같이 습격을 받을까 봐. 그래서 낮에는 잠자고 밤에는 일하는 어쩌면 대단히 좀 비정상적인 그런 근무를 하지 않았나. 근데 그런 아픈 트라우마를 이해한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 명성황후 장례를 이제 국장으로 치르는 그 상황을 좀 주도적으로 이제 관리하면서 뭔가를 다시 주도권을 잡으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사실은 명성황후 국장은 가보 내각에서도 간단하게 했는데 그걸 부정하고 다시 시작합니다. 그리고 꽤 길게 오래 끌어요. 이유가 뭔가? 그거는 이제 명성황후를 죽인 세력이 누군가? 그걸 끊임없이 백성들에게 국민들에게 각인시키면서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대한제국으로 가는 길을 만드는 명분으로 삼았던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계속 그 민중의 그러니까 백성들의 어떤 힘을 유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흔적이 책을 통해서 많이 만날 수가 있더라고요. 예, 자기 쪽을 자꾸 이제 결집시키려는 노력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은 성공했다고 볼 수 있죠. 대한제국의 탄생은 자기의 의도도 있지만 백성들과 많은 그 지식인들의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그 명성황후 국장을 앞두고 그 평가가 오인이 하는 평가가 각기 다른 것도 이 또한 좀 흥미롭게 보게 됐는데 뭐 이를테면 황현 같은 사람은 고종을 공민왕에다가 비유를 할 정도였잖아요. 예, 노국대장 공주 예, 이제 그리워하다가 나라를 망하게 한 그런 경우에 비유하기도 하고. 황현의 경우는 늘 좀 고종이 못마땅했습니다. 같은 그 지배층 일원이긴 하지만 늘 유자들이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그 사치해서는 안 된다. 허례허식하지 마라. 근데 고종이 이제 뭐 명성황후 국장할 때 보면 너무 많은 경비를 들이니까 이거 백성들에게 큰 부담 온다. 네. 그런 점에서 대단히 비판적이었고 윤초의 경우도 물론 명성황후의 그 서거 피살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지만 이것 또 하나의 정치적인 뭐랄까 연극이 아닐까 쓸데없는 짓이다. 이런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입니다. 이런 흐름들이 쭉 이어지다가 이제 대한제국을 수립하고 그 대한제국을 승인하느냐 아니냐를 두고서도 이제 주변국들의 그 어떤 눈치 싸움처럼 이런 것들이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좀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이 책의 한 부분을 만나고 와서 다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실 부분은 어디인가요? 대략 어떤 내용을 좀 예, 골라오셨는지. 일산늑약 직후인데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인 관료의 눈이 아닌 일반 민중의 눈에서 일산늑약 직후
친일파에 대한 을사오족에 대한 시각을 잘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 민중의 힘을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을 골라오신 거죠? 예. 네, 그러면 작가님 낭독 듣고 가겠습니다. 이근택 집의 식모 이야기는 지규식도 11월 29일 일기에 남겼다. 남한산성 이용식이 내방하여 두어 마디 이야기를 나누고 바로 돌아갔다. 방금 서울 소식을 들으니 이근택이 자신이 군부 대신으로서 한국을 일본이 보호한다는 문서에 조인하여 준 뒤 집으로 돌아가서 온 집안 권속들에게 큰 소리로 우리 집안은 부귀가 지금부터 크게 일어난 것이니 장차 무궁한 복과 즐거움을 누릴 것이다 하고는 서로 더불어 기뻐하고 축하했다. 이때 그 집 밤바다치 여인이 바야흐로 칼을 들고 도마 위에 고기를 썰다가 나라 팔아먹은 이야기를 창문 밖에서 들었다. 이 여인은 대단히 통한을 이기지 못해 칼로 고기 도마를 크게 치면서 큰 소리를 질책하며 말하길 내가 이러한 역적인 줄 모르고서 이런 흉악한 놈에게 몸을 두었구나 하고 칼을 던지고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또 한 친모가 있었는데 똑같이 소리를 지르며 크게 꾸짖고 마침내 밖으로 나갔다고 했다. 이는 여협 중에 특이한 연료이다. 남아인 자가 어찌 부끄럽지 않겠는가. 저 두 여협은 가히 대한의 불멸의 빛이라고 이를만하다. 지기식도 부녀자들의 의로운 행동에 부끄러워하면서 그 참모와 친모를 두고 대한의 빛이라고 칭찬했다. 그들의 대한제국 1897년부터 1910년 이 책에서 지금 을사늑약 이후에 이근택, 을사오적의 한 사람이죠. 이근택 집의 식모 이야기의 다른 부분을 골라서 읽어주셨습니다. 앞서 살짝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부분을 이 방대한 분량의 책 안에서 낭독을 할 곳으로 골라오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서 일반 민중들은 문자를 잘 모르기 때문에 기록을 잘 남기지를 못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늘 역사가들의 함정에 빠지는 게 기록은 남긴 것만 가지고 그 당대를 쉽게 평가합니다. 지식인이라든가 양반들의 목소리만 전달하다 보니까 진짜 이 땅에서 일을 하에 가면서 이 사회를 일구고 자식을 키우고 사회를 발전시킨 그 대다수의 일반 민중의 목소리가 잘 안 들어와 있는데 이 정교에 대한 개념서에 이게 실려 있길래 제가 주목하고 옮기게 되었습니다. 이런 기록을 많이 발견할 수 있었던 건 아니죠. 그렇죠. 이것도 사실 정교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닐 겁니다. 네. 당시에 대한매일신보라든가 황성신문에서 그 세간에 떠도는 이야기들을 잘 취재해서 그걸 보도했고 또 정교가 이런 기사들을 자기 역사책에 담은 거죠. 대한제국 13년 역사가 정말 계속 일촉즉발의 연속이고 너무나 다 충격의 연속으로 이어지는 것 같긴 한데 특히 이 을사늑약 전후 페이지는 읽으면서 이 부분을 읽으면서 너무나 분개하게 되는 마음이 컸습니다. 또 이건 뭐 공교로운 연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이 또 을사년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너무나 시간이 120년 역사가 훅 줄어든 듯한 느낌이 들면서 읽히기도 했거든요. 여기 보면 을사늑약 이 고종에게 반감이 심했던 정교라든지 황현 그들의 기록에도 그 고종이 직접 날인하지 않았다. 그 도장을 찍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쓰여 있을 정도라면 이건 이렇게 봐야 된다라고 좀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예, 사실 정교라든가 황희연 많은 분들이 고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그 견해를 밝히면서도 그러나 그들이 국가는 아니죠. 고종이 있다고 해서 국가의 멸망을 가만히 좌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을사늑약 과정을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소식을 듣고 정보를 모아서 자기 역사책에 하나 남기고 후손에게 전달하려고 했던 거죠. 그런 점에서 아무리 정적이라 하더라도 국가를 멸망시키는데 협조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이 을사늑약 이후에 그 민중들이요. 보면 점포 문을 닫고 열 수 없다고 근데 점포문을 열라고 하는데도 점포문을 또 열 수 없다고 하기도 하고 그리고 막 자결이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런 이야기 저희 음악을 한 곡 듣고 와서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어떤 곡을 골라 오셨나요? 예, 그 김민기 씨가 작곡한 늙은 군인의 노래입니다. 제가 김민기 분을 물론 학부 때부터 좋아하긴 했지만 특히 늙은 군인의 노래를 들으면 눈물이 흘립니다. 눈물이 납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군인은 아니었지만 그 시대를 살았던 저희 앞 세대의 그 뭐랄까요, 당당하면서도 그러면서도 미안해하는 그 모습이 담겨 있지 않는가. 그런 점에서 저는 앞 세대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의 삶을 이 늙은 군인의 노래를 통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네. 이 음악 듣고 오겠습니다. 지금 김민기의 늙은 군인의 노래 흘러나가는 동안 작가님도 김태용 작가님도 뭔가 마음이 또 이렇게 움직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유양선님 눈물이 난다고 사연 주시기도 했고요. 지금 문소라님은 그 전에 낭독해 주신 부분과 이어지는 그 음악까지 들으시면서 지금 광장의 2030 여성들을 떠올리셨다고 대한의 빛, 이 민중의 모습 읽어주시는 선생님의 진심이 느껴져서 뭉클하고 책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대딩 때 떼창으로 엄청 자주 불렀던 노래여서 반갑다고 하셨습니다. 어떠세요? 사연 보니까. 예, 저는 많은 걸 생각하고 오늘의 현실에 또 이렇게 과거 역사를 소환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음. 이현지님, 이 시대에 관한 기록을 요즘에 읽고 있는데 을신년스럽다라는 말이 을산에서 유래됐다고 들었어요. 또 이토가 남한대 토벌이라고 명하면서 수많은 독립운동가 학살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독립운동가들은 어떻게 지옥으로 향하는 길을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다음 세대에게 천국을 선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했는지 용기의 동인이 궁금하다. 이렇게 사연 주셨거든요. 예, 뭐 어떤 특정 드라마의 그 의병들이 그 맥켄지라는 기자 앞에서 찍은 사진이 남아 있습니다. 어, 그때 인터뷰 내용도 남아 있는데 기자가 물어보죠. 국가가 당신들이 위해서 해준 거 하나도 없고 오히려 뺏어가기만 하지 않았냐 했더니만 물론 그렇다. 국가가 너무 밉다. 그러나 이 나라에 살아야 될 내 후손들의 땅이 아니냐. 이 땅을 지키는 건 우리의 책무이다. 음, 그래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곧 있으면 당신들도 일본군에 의해서 사라지지 않겠느냐. 물론 우린 죽을 것이다. 그러나 그 우리를 이어서 또 다른 후속 세대들이 독립의 힘을 가지고 전진할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 그러니까 어느 드라마는 그걸 잘 따서 많은 분들이 회자됐는데 저는 그 사진을 볼 때마다 의병들의 주체적인 의지 어린 그 결기를 확인하게 됩니다. 자, 우리 을사늑약 부분, 그 이후에 또 민중의 어떤 반응들, 이런 것들을 좀 낭독을 해주시기도 했는데, 다시 그 시절로 좀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사늑약, 이것이 체결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어떤 그 반응을 낳았는지를 조금 더 듣고 싶습니다. 예, 교과서에서는 흔히들 이제 을사조약, 네. 1905년에 체결됐다고 해서 을사조약인데 사실 그 조약은 명칭이 없습니다. 음, 왜? 강제로 불법적으로 치밀하다기보다는 급박하게 하다 보니까 조약 명칭을 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상호 합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을사조약 원본을 보면 위에 명칭이 없어요. 보통 조약은 무슨 조약 다 붙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조일 수호조규 뭐 이렇게 다 붙는 이건 없어요. 그만큼 일제가 강박하게 급속하게 밀어붙인 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조약면도 없지만 거기에 고종 황제가 그거에 그 조약을 체결할 때 보통은 이제 자기의 정권을 이렇게 위임하지 않습니까? 그 외부 대신할 때 그런 정권 그 위임장도 없어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고종이 비준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오늘날 같이 이제 민주공화정이 아니라서 비준을 고종이 해야 되는데 고종이 하지 않았던 점에서 조약으로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그래서 네. 어떤 분들은 이건 조약이 성립하지 않았다 음, 이렇게 얘기들 합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아예 뭐 한국인들이 원한 거다.
고종 정부가 원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비록 일본의 진보적 인사들마저도 그래 강제성 인정하겠다. 그러나 어쨌든 합법적이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강제성을 넘어서 이 조약은 요건을 갖추지 못한 성립하지 않은 조약이다. 그렇다면 그 이후의 모든 조약, 심지어 1960년에 한일 국교 정상에서 우리에게 뭐 독립 축하 자금을 줬다는 그 금전적인 이익도 사실은 다시 생각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을사늑약 이것은 동의한 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여러 경로로 고종이 이제 해외와 어디든 이렇게 알리려고 애를 썼더라고요. 그런데도 이게 또 예, 그러니까 사실은 고종의 그러한 그 국권 수호 노력, 그래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헤이그 특사, 뭐 러시아 많은 나라, 독일까지도 그런 어떤 억울한 점, 그 조약의 불성립을 얘기했는데 잘 알다시피 국제법은 존재했지만 약육강식의 시대고 제국주의 시대이기 때문에 결국 그들의 이해관계 속에서 우리의 목소리는 전달되질 못했죠. 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아무리 약육강식의 시대라 했더라도 국제법은 국제법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하지 않은 나라의 그런 만행은 분명히 역사에 남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살짝 얘기하다가 이제 또 음악을 듣고 왔는데 이를테면 민영환의 자결 같은 것 그러니까 꼭 민영환뿐만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랬단 말이죠. 근데 민영환의 자결 같은 경우는 또 이것이 많은 일반 대중들에게 끼친 영향도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예, 민영환은 뭐 한때 좀 젊은 시절에는 조금 뭐랄까요, 그 권력을 탐한 뭐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때 비판도 받기도 했지만 그 자신도 이제 국가를 위해서 외국에 나가서 봉사활동도 벌이고 여러 가지 개혁을 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걸 느꼈고 그 이후에 이제 광무개혁 같은 대한민국의 중요한 개혁을 추진하는 데 힘을 보탠 인물이죠. 그러나 그도 당시 대한민국의 관료로서 이러한 난국을 막지 못했다는 책임이 있죠. 그래서 그는 그의 몸을 자살로 통해서 그 책무를 지키려 했고 그의 책무는 여기 끝난 게 아니라 많은 분들의 영향을 줌으로써 독립운동의 일종의 사회적 책무 의식을 키우는데 커다란 작용을 했습니다. 그 밖에 이제 뭐 조병세라든가 많은 인물들이 자결의 그 대열에 가담했고 훗날 이제 그 간도에서 학교를 만들면서 외교 교육 운동을 했던 이상설 선생 같은 경우도 그 당시 자결을 하려다가 옆에 사람 말리는 바람에 실패한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이런 정신이 훗날 1910년대 독립운동의 커다란 자산이었죠. 네. 그래서 1905년에 이런 지식인 관료들의 저항 또 여긴 이들만 있는 게 아니라 일반 백성들도 꽤 있습니다. 사실 보도가 안 돼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훗날 많은 분들에게 독립의 그 기운을 심어주고 그 명분을 만들어주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을사오적 그러니까 거기다가 가라고 써 넣은 그 을사오적을 단죄하려는 일반 백성들, 민중들의 어떤 흔적들도 좀 보이더라고요. 대표적인 게 나인호 같은 인물이죠. 네. 예, 훗날 이제 대정교를 세운 나철인데 이분도 굉장히 열혈 분자입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찾기 있어서 이 을사오적을 죽이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 노력을 했는데 이 자금 부족, 뭐 네트워크의 좀 불비 이것 때문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후일 많은 안중근 많은 뭐랄까 열사들이 의사들이 나오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 보면 정말 많은 이게 선택의 순간이라고 할 수 있었던 것일까 싶을 정도로 뭔가 하나의 원인으로 이뤄지는 일은 아닌 것 같긴 했지만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계속 역사 공부하거나 역사책 볼 때마다 떠올리게 되는 게 가정이거든요. 만약에 이러지 않았으면 예를 들면 러일 전쟁을 피할 수 있었다면 그래서 한국이 대한제국이 그대로 자주적인 주권 국가로 그렇게 기능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 막 이랬으면 어땠을까? 여러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니까 역사를 이제 되돌아보면 늘 후회가 많죠.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가능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해보는데
그러나 또 역사는 가정에서는 안 되는 또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엄연히 우리가 부딪힌 일이었고 결과가 나타났는데 당시 우리가 처했던 현실은 너무나 뚫어나가기는 힘든 현실이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러일 전쟁을 제0차 대전이 할 만큼 어쩌면 제1차 세계대전 전사인데 그것은 결국 제국주의 마지막 싸움의 시작이었죠. 네. 네, 그런 점에서 어쩌면 우리의 역량 이상으로 외압이 너무 컸던 거고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못한 거라서 물론 당시에 정치를 책임졌던 많은 분들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런 역사적 책임까지 묻기에는 당대의 우리를 둘러싼 국제 정세라든가 그 약육강식의 시대의 엄혹함이 우리를 삼킨 게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정치적 책임과 도덕 책임과 역사적 책임을 좀 분리해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해주신 말씀 딱 듣다 보니까 이 책에 나온 그 오인의 기록과 또 함께 써두신 작가님의 생각과 이런 것들 보면서도 그래 이게 어떤 하나의 작은 힘으로 바꿀 수 없는 그런 엄혹한 현실 그 무게라고 하는 것을 느끼면서도 그 안에서도 살아가는 방법을 스스로 또 선택을 하는구나 나의 삶을 선택하는구나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역사책을 다시 보는 어떤 의의 같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삶은 내가 선택하는 거죠. 실패하든 아니든 간에. 그렇죠. 그러니까 해보지도 않고 지레 만일 우리가 움츠렀더라면 과연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수 있었을까? 많은 분들이 실패하면서도 그렇게 뚫고 나갔기 때문에 또 그 다음 사람들이 이어서 계속 목소리를 냈고 그것이 결국은 독립으로 나타났다고 봅니다. 네. 자, 2025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책을 전부 다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긴 한데 지금 우리가 그들의 시선으로 이 대한제국을 다시 떠올리고 공부하는 것이 어떤 의의를 갖는지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역사 공부를 해가면서 한편에서는 농민의 눈으로 본 때도 있었고 한편에는 정부 관료의 눈으로 본 적도 있는데 저는 이제 60을 넘다 보니까 이 양자가 어떻게 상호 결합하면서 국익을 증진시키고 민생을 안정시키고 그러면서 융합해가면서 지금보다 나은 나라를 건설할까 이런데 모두 좀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진영 논리에 앞서서 전체 우리의 삶을 개선시킬 수 있는 상호 관용과 타협의 정신이 필요할 때가 아닙니다. 그런 점에서 과거를 들여다보는 것은 우리가 싸우자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좀 더 나은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가 좀 더 뭘까요? 일관된 기준을 갖되 서로의 입장을 좀 이해하고 또 과거의 타산지석을 오늘의 교훈으로 삼아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현재 전국을 바라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요. 그럼 또 한편으로는 역사가 우리에게 분명한 미래의 길의 방향을 제시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오늘 퀴즈 정답도 발표할게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정답 보내주셨는데 오늘의 문제 이거였습니다. 1899년 8월 14일에 반포된 대한국국제는 대한제국의 이것이자 한국 최초의 근대적 이것이다. 이것이 무엇인가입니다. 답 주시죠. 헌법입니다. 헌법입니다. 정답 주신 많은 분들 중에서 1072 쓰시는 카페인님, 0751 쓰시는 카페인님, 7268 쓰시는 카페인님 세 분께 오늘 그들의 대한제국 1891년부터 1910년 이 책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은 북카페 홈페이지 오셔서 선물방에서 이름 확인하시고 그리고 주소 등등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김태영 작가님의 북카페 에디션 무엇을 그려주실 건가요? 고민이 많습니다. 원래 제 꿈은 만화가였습니다. 국민학교 때 네. 제 짝꿍이 아주 프로 만화가였는데 그래서 그 친구한테 배웠는데 영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만화가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래서 꿈을 접은 그걸 이유. 글로 그리는 이제 역사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하기는 예전에 좋았던 길창덕 그 만화가님의 화백에 꺼봉이가 어떨까 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그 역사 공부하는 꺼벙이 모습, 그런 느낌으로 역사 공부를 하는, 역사를 아는 꺼벙이의 이미지를 그러면 그려주시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북카페에 오신 시간 너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이렇게 북카페님들하고 이렇게 방송을 통해서 만나게 돼서 너무 영광을 생각하고요. 또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애청자들에게 더욱더
올해는 건승하시기를 빕니다. 네, 오늘 끝곡은 무엇으로 준비하셨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그대입니다. 아, 들국화인데요. 이 노래는 제 아내와 딸이 좋아하는 곡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느 단체에 중창단으로 참가해서 노래를 불렀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너무나 마음을 저미는데 저는 새해가 좀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는 그런 걱정하지 않는 좀 편안한 한 해가 되길 바랍니다. 을씨년스럽지 않고 따뜻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 노래를 추천했습니다. 이 곡 들으면서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카페인 분들 오늘도 고운 하루 만드세요.